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지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가 해당 의혹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금 뒤죠.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 자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를 둘러싸고 공세 계속하는 모습인데 일단 그 현장의 모습들 좀 자세하게 예상을 해본다면요.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요. 실은 모든 의원들의 투표 형태는 기록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사와 관련돼서는 네.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무기명 투표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 의석수는 169석이고요. 네. 그 친야 무소속이 7석 그리고 기본소득 한 석을 합치면 전부 다 177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당 쪽과 관련된 122석인데요. 그 177석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부결표가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뭐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국회법에 보면은 114조 2항이라고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상황, 민주당의 미래 등등을 고려해서 과연 투표를 할지 모르겠으나 뭐 비명계라고 하는 30 의원이 아주 그 말이 참 재밌어요. 이번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177석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에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표, 그리고 122표 가결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는 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잠깐 짚어주셨다시피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과연 몇 표가 나올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망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부결 쪽에 이제 전망을 거의 뭐 99.9% 하는 것 네.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가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161표였어요. 네. 만약에 161표보다도 더 표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와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당내 여론정에 큰 타격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이 161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77표가 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탈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부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는데 과연 몇 표가 이탈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지금 관건인데 지금 이제 이 비명계는 뭐 좀 이제 약간 다르긴 다르죠. 친명계와는 다르긴 다릅니다만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좀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장 청구가 영장이 한 110쪽 되는데 그 안에 내용에 그 이제 이른바 부정처사 수뢰로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이제 구속된 그 428억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전원이라든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건 방탄한 게 맞다. 방탄이라기보다도 민주당은 뭐 방탄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권노갑 상임고문도 입장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아직은 일각입니다만 민주당의 소수이긴 합니다만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될 텐데 향후가 문제입니다. 향후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 그러니까 우선 뭐 당장은 이제 오늘 표결이 관심이니까 몇 표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표보다 더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177표가 다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압도적 부결을 예상합니다만 박빙으로 부결되면은 박빙으로 부결돼서 부결이 되긴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부결된다. 체포동의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입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이번 표결 압도적 부결이냐 아슬아슬한 부결이냐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뭐 표수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다른 주목 포인트 중 하나가 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요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신상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에도 좀 많은 이목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이 토착 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기초단체장 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성남 비장서 때에 그때 있었었던 권력형 토착 비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그 내용이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아마 상세하게 얘기할지 어느 정도는 모르겠으나 뭐 분명한 거는 뭐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벌써 예고편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6분간 자신의 그와 의혹과 관련된 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구술 속에서는 뭐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어느 수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뭐 몇 석이 부결되느냐 가결돼 그게 아니라 민심의 흐름은 지금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난 24일, 25일 양 이틀 동안 넥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1,007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게 47.9% 그리고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훨씬 작아요. 통과 반대가 39.4%. 그러니까 민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우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이재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당하니까 오히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아서 기각시키는 게 그 후폭풍이라는 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예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수위까지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가장 큰 핵심적인 초미와 관심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난번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뭐 부스럭 소리가 네, 났다라고 그런 소리. 하는 수위까지 좀 하다 보니 민주당 내 반발 거셌거든요. 이번에도 그 정도로 나올까요? 오히려 더 이제 수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은 판사 앞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오늘은 이제 그 영장에 있지 않은 내용, 혹시나 그런 새로운 사실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이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참 법무장관으로서. 단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을 환수했다라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공익을 많이 환수할 수 있었는데 공익 환수 조항 이런 것들을 뺐기 때문에 배임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건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수준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민주당은 그 영장을 보면 이 대표가 주어로 된 표현이 없다. 그만큼 이 영장 청구에 대한
부실함을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교수님께서 잠깐 약간의 가능성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에 없는 내용까지 언급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글쎄요, 그거는 뭐 영장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피의사실 공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저는 성남 FC 불법 의혹과 관련된 거는 제3자 뇌물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대장동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제3자 뇌물과 관련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그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고 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보다는 저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느 수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큰 나름대로의 쟁점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여러 언행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이제 먼저 고성이 오가고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또 반박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예상은 제가 볼 때는 이 체포 동의안에 있어서 모든 게 걸렸다고 보는 것보다도 결국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면 당연히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고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그게 전 1차 변곡점이라고 좀 봐요. 누차 강조를 했지만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부결시키지만은 부결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종의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다음에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어떻게 하겠죠? 두 번, 세 번 계속 나눠질 때마다 그럼 민주당은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되나요? 그런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장동과 큰 거와 관련돼서는 부결하지만 지금 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 등 다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하지 말아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무려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해야 된다는 비율은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기소됐을 때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결이 되면 나름대로 어떠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냐, 행동을 할 것이냐가 저는 체포동의안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나름대로의 행보가 더욱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모두 부결에 힘을 실어주셨던 만큼 자 만약에 표결에 붙여지고 부결이 결정 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검찰이 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모레 다시 임시국회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3월 1일 날 임시국회를 안 열면 바로 영장 청구하고 그동안은 이제 그 부채보 특권의 그 보호막 속에 있을 수가 없죠. 본회의 회기 중에만 부채보 특권이 작동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3월 1일 날 열겠다는 거고. 사실 3월 1일 날 임시국회가 열린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도. 3월 1일 날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이번 이미 한번 했고 최소한도 이번 포함해서 한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 이상은 전 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영장 청구가 아마 계속 이제 민주당은 같은 이제 이게 부결 쪽으로 갈 거예요. 단지 이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차피 불구속 기소로 가겠죠.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영장을 몇 번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가결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것이고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설령 불체포 특권을 작동시키지 않고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는 게 영장이 발부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이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불체포 특권이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미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다. 일단 그러나 일반 국민들처럼 심사를 받아라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모습이 아직은 소수입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또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거거든요. 혐의를 막으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의 용어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그런 여론이 더 팽배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처한 입지도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 선거가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면 수도권이 지금 101석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120석 중에서. 그럼 그 의원들이 호남 지역 이런 데와는 달리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중도표가 이탈할 수 있죠. 최근에 조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거는 아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좀 실망한 표, 이런 표들, 무당층 표도 좀 민주당이 좀 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영장을 또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의원들로서는 공천도 공천입니다만 공천 받아도 당선 안 되면 소용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점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소되면 아까 김 교수님도 그런 얘기해서 저도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기소되면 상당히 여론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청구해서 또 이제 불체포 특권이 가동돼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또 이제 검찰은 불구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정점을 향해서 이 사건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려가 여러 개 있잖아요.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고 백현동도 있고 뭐 최근에 또 정자동 무슨 의혹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건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논리로 얼마나 작동될 수 있을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아마 시간은 그 이재명 대표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뭐 이제 총선 때까지도 이제 판결은 안 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총선 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이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대표직을 그만둔다든지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의 부담감을 안고 가게 된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앞서서 짚어주셨던 게 사실 정의당이 원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로 조금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정미 대표는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정의당의 당론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당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 이제 수위가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심사를 받아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게 그 정의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죠. 저는 체포 동의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체포 동의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에 관련된 동의안이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장 심사를 안 하지만 통과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체포 동의안입니까?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처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를 국회의원이니까 네. 특별하게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정미 대표도 그건 구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당론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건가요? 불체포 특권 문제 관련돼서 폐지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서 불리해지니까 그 특권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뻔히 다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도 한 것도 뭐냐면 자꾸만 민주당이 지금 여론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 뭐 조간신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식으로 가게 되면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들이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민주당도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는 오히려 검찰에서 전략적으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번에는 부결한다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점점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을 때 그 얼마나 저 집권당은 대항하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체포동의안 열고 더 나가서 임시국회 또 열고 민생은 뒷전으로 가고 이게 결국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방탄만 한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심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곧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집니다. 만약 가결이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부결이 되면은 법원의 심문 없이 이 영장은 기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결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없이 불구속 기소 처리될 가능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모두 이 기소 이후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씩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미 지금 약간씩 이번에 부결 이후에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앞서 김 교수님께서는 더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자면요. 그 제가 볼 때 영장 청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이제 그 불구속 바로 기소한다. 그 시나리오보다는 영장 또 청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번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반발이 좀 심해질 거예요. 영장 청구가 한두 번, 그래서 저의 예상이니까 만약 그걸 가정컨대 영장을 또 청구한 다음에 이제 제1야당 대표 망신 주기다라는 그 이제 논리를 더 앞세울 거라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당연히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은 영장 또 청구할 겁니다. 지금 지금 뭐 대장로 사건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뭐 이른바 이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넘어가서 한두 건만 해가지고 바로 그 영장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 같지는 않다고요. 일단 청구한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점점 이제 이 이른바 방탄을 하는 게 명분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 무당층들은 그래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하다. 꼭 제1야당 대표에게 꼭 영장 청구해야 되느냐. 불구속 기소하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거친 언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깡패다, 뭐 오랑캐다, 뭐 사법 사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무당층을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영장이 청구되고 이럴 때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무당층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민주당 지지율 올라간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에 실망한 이른바 스윙보터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심사 못 받게 되면은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게 아마 글로 가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저는 뭐 시기의 문제라 보는데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총선까지 끝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네.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총선의 역사를 보면은 선거를 한 3-4달 앞두고는 뭔가 체제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난 2015년 2월 달에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됐지만 2015년 11월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당연히 이제 또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마지노선을 저는 민주당 정당 지지 25%라고 봐요. 25% 이하로 떨어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많아지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은 분당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 포함해서 결국 다음 총선에서 불리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친문 세력들이 특히 이낙연 이제 전 총리 당대표가 6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당내에서의 내분이 혼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뭐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 B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당장이야 뭐 당대표직이라는 걸 내놓지는 않겠으나 총선을 앞두고는 분명히 뭔가 플랜 B를 작동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모든 것이 똑같아요.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당이 총선에서 지면은 그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 마찬가지예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은 더 이상 이재명 체제는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주 굉장히 다른 플랜 B라든지 다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민주당이 어떤 걸 택해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변수는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의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건 자신의 당선이에요. 당도 당입니다만 당이 중요한 건 자신의 당선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단일 대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여론의 흐름입니다.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란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여론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그렇게 자꾸만 가게 된다면은 그 여론이 바뀐다면은 의원들이야 민심을 보고 여론을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들이니까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당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당 얘기를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총선이 아주 다가왔을 때 우리의 연합 정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연합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저는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 변화가 바로 당내 원심력이 작동되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되는 그건 분당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분당이 되면 또 이게 분열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불리하다고요. 불리하기 때문에 분당은 최후에 남기는 카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볼 때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대로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대로 계속 방탄국회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기소가 됐는데 특히. 아무리 당원 80조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그만두는데 그게 탄압일 경우는 괜찮다고 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 당대표의 그 권위가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라는 차원에서도 당대표를 그만두고 새로운 뭔가 모색을 할 수 있다. 네. 그 단계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 이제 곧 그 첫 변곡점 중 하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공천, 이 총선을 두고선 여러 가지 셈법들이 오고 가는 요소다라는 점을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총선과 관련돼서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는 곳이 또 국민의힘이기도 하거든요.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치열한 레이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고 좀 자세하게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당 지지층 대상으로 벌인 결과인데요. 사실 이 사각주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들이 계속 치열하게 레이스를 벌이면서 좀 지지율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양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2위에 안철수, 또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계속해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3월 8일 때.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84만 명이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 투표율이 한 43%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고 그리고 또 ARS 투표까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5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요. 첫 번째 변수가 그렇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너무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국 책임당원 84만 명에 대한 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층 500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발표할 수 있나요? 저는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좀 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한번 검증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실제 투표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넥스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예요. 네. 그럼 무선 유선을 같이 합치는 거를 얘기하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또 ARS입니다. 그럼 ARS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응답률이 낮은 데서 500명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이게 마치 84만 명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부분인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책임당원 84만 명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결선 투표인데 지금 뭐 넥스리서치에서 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 양강 후보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쪽의 결과는 굉장히 또 크게 나오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못하고 나서 2위와 3위의 득표율 합이 결국 1차 투표 때 1위 한 후보와 굉장히 근접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이후에 당원으로 들어온 20대, 30대의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7%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당원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젊은 당원들이 어떻게 소신과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결과보다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당심하고 민심을 보면 지난 2022년도를 보면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40%밖에 못 얻었지만 실제 당심에서는 57%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후보인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표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샤이 당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어떠한 그 나름대로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 안에 지금 어떠한 또 다시 의혹이 터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끝까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워낙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대상이다 보니 실제로는 당원 100% 투표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당원이 워낙 많다 보니 변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혹도 터질 수 있고 참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김기현 후보에게 제기되는 그 땅 투기 의혹. 네. 그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남았단 말이에요. 3월 8일이니까. 황교안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후보가 다 이제 김기현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3월 8일까지 이게 밝혀지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고소고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수사만 의뢰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그냥 가라앉는다면은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왜냐하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동될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투표율이 문제예요. 투표율이 높게 되면 이른바 그 조직표가 작동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 조직표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84만 명 중에서 책임당원이 뭐 14만 명인가 되고 일반 당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그래요. 압도적으로 막는 책임당원이긴 한데 이 책임당원들이 그야말로 전 총선을 어떻게 이제 볼 거냐. 만약에 이 윤심이 작동되는 경선을 치러지고 윤심이 미는 후보가 될 때 내년 총선에 이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이냐를 보는 게 이른바 전략적 투표잖아요. 전략적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할지 당원들이. 근데 당원들은 사실 정치 관여도가 대단히 높은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변수이고 또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의중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래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 후보보다는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후보를 선호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일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늘 또 나온 건 뭐 이 대표 경선은 아닌데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또 뭐 장해찬 후보 얘기가 네.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왜냐면 장해찬 후보가 대표 후보는 아닙니다만 당 대표 후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선의 하나의 그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윤심 쪽에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장해찬 후보가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다고요. 김기현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지금 돌발 변수거든요. 어떻게 여론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계속 끝까지 이 경선을 봐야지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경선이 너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도 너무 없고 대한민국 여야의 경선이 대체로 그렇게 해왔는데 유난한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그다음 윤심 논란 그거 말고 별로 없어요. 나중에 천하람 후보가 이제 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지지율 미미하니까 그래서 뭔가 어쨌든 뭐 결론은 나겠습니다만 경선이 마지막 일주일이라도 조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1위 자리를 계속 굳건히 좀 지켜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울산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악재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쟁한 거 보셨죠? 그때는 내부 검증까지 했었어요. 이거는 약과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뭐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투표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 누굴 찍을 건가 결정할 사람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당층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스윙보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스윙보터라는 건 과거에 찍었다가 다시 찍는 사람은 스윙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되는 그 층들이 뭐냐면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보다도 크게 몇 가지를 보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는 누가 미래를 더 선도하느냐라는 거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누가 더 예를 들어서 당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총선 승리에 기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한 지 9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이렇게 뭐 윤신 논쟁이 나오면서 결국은 저는 그거보다도 더 흥미롭게 보는 거는 당정 일치와 당정 분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느 정도 분리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 하고 그게 아니라 당하고 정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일체를 해서 가야지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정 일체론과 당정 분리론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당원들은 당정 일체, 당정 분리했을 때 당정 일체에 대한 나름대로 선호도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근데 뭐 선거라는 건 큰 이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집권 초기의 전당대회이다 보니 좀 당정 일체, 당정 분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천에 대한 부분도 후보들이 조금씩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가 마음만 같아서는 장제원 의원 컷오프하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더라고요. 그 윤핵관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분들에 대해서 직격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일단 험지에 출마하든가 네. 뭐 공천 안 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은 그 당직을 맡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단 뭐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로서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완전하게 이제 그 윤핵관과는 거리를 두고 뭐 비윤이라기보다 거의 반윤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의중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래서 오히려 표를 좀 그렇게 해서 비윤표를 결집하려 하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는 지금 막 그 부분 가지고 상당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고전하는 게 안 후보가 뭔가 자신의 분명한 지향성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윤이냐 비윤 사이에서 아주 애매한 스탠스.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굉장히 앞서 나가다가 밀린 하나 이유 같기도 해요. 물론 김기현 후보가 이제 윤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천하람 후보가 그렇게 분명히 윤핵관과 거리를 두고 윤핵관을 저격하는 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자꾸 이제 그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안 후보가 좀 밀리는 게 아닌가. 또 아무튼 천하람 후보는 분명히 공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천이 뭔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 공천으로 좀 가긴 가야 돼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 하긴 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다 갈린다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든 야든.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 형해화되고 그걸 이번 전당대회에 또 느낀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공천 관련된 말씀이라서 말이죠. 예. 네. 하나 흥미로운 거는 넥스 리서치 결과에 흥미롭게 제가 본 네.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자대결 구도할 때에 한 10%포인트 김기현 후보가 앞서는데 3위가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10.4. 네. 그 천하람 후보가 6.1이에요. 이게 역전된 게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아직도 누구를 찍지 못했다는 무당층의 규모가 25% 정도 된다. 이게 똑같이 당심에도 작동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1등, 2등 싸움이 아니라
3등이 누구고 4등이 누구냐에 따라서 왜냐면 어차피 결선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3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도 상당히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넥스 리서치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또 TV 토론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공세했던 모습이 지지율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정말로 그 결과는 3월 8일이 돼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최대 변곡점 중 하나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붙여질지 지켜보면서 오늘 출연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